자, 안녕하십니까. 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시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그 특강은 4시간 정도 진행하는 특강으로서 여러분들이 거의 최근에 그 시험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 특히 뭐 문법이랄지 어문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약속했는 것처럼 한자 있지. 한자를 60문제. 주로 이제 한자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60문제를 다 풀고 또 뒤에 띄어쓰기가 또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서 띄어쓰기까지 해서 100여 문제가 넘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중심으로 또 나가다 보면 또 그 앞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소홀히 할 것 같아서 일단 제 머릿속에는 한 2시간 정도는 앞에 이론적인 것들을 쭉 한번 그냥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한 2시간 정도는 한자와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줄까 합니다. 특히 그 한자 파트는 사실 60문제 가지고 4시간이라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 그 홀수 번호는 답을 다뤄놓고 작수 번호는 답을 다뤄놓지 않는 그런 어떤 상당히 나의 그 얄팍한 아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압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해설 정답을 다뤄놓을까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수업에 또 집중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띄어쓰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짝수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다뤄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뭐 정예부대만 모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서 다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다 나왔으면 좋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최근 정리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심의를 기울였어요. 프린트를 받아서 알겠지만 좀 심의를 기울였죠. 책자로 내려다가 여러 가지 또 학생들에 있어서 수요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좀 재미있게 된 것은 그 사흘담 국어라고 해서 어담 임재진 교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줘서 상당히 재밌네요. 그렇죠? 자, 갑시다. 첫 번째 언어의 특성의 문제. 자, 작년 같은 경우 역시 시험 문제 언어의 특성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자, 오늘 하는 것은 형식과 의미. 다소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뭐 배속을 늘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체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좀 빠르더라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촌 정리니까 뭐 적는데 집중하지 말고 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형식과 의미로 되어 있고 그 의미를 기호라는 형식을 통해서 실어 나르게 된다. 그래서 기호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은 그래서 형식과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원성이라고 말하고 언어의 형식과 의미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언어의 구조로 보면 형식과 의미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언어가 아니다. 형식만 있거나 의미만 있으면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의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자의성, 형식과 의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세 가지 기억해둬.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묶어. 사회성, 자의성, 역사성 묶어서 이것은 다 뭐와 뭐의 관계다 다 같이 의미와 형식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이무적 관계다. 자의적 관계에 있다를 무슨 성? 자의성. 그래서 언어의 특성으로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자의성일 것이다. 거의 언어 특성 문제로서는 80%가 시험 문제에 자의성에 관련된 문제였다. 자, 자의성의 증거로서는 뭐냐? 이렇게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다른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 그 다음에 동음 이어를 갖는다는 점, 이음 동이어를 갖는다는 것, 이것들이 다 자의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의성이 약한 것이 있다. 자의성이 약한 것은 바로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것들이 자의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자의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 자의성과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도상성이다. 무슨 성? 도상성. 하나만 더 거기다 써놓을까요? 도상성이라고 써놓기 바랍니다. 자의성에 반대되는 도상성. 도상성은 다소 유연적 관계를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상성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요? 도상성이라는 것은 다소 무슨 기호를 갖는다 할지 유연적인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도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성은 언어는
언중들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중들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사회성. 사회성은 개인이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불역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회성, 불역성. 그래서 이제 소슈리에 언어는 사회적 계약물이다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성의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한다든지 어법에 맞는 표현을 갖다가 사용한다든지 이것 전부 다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두면 좀 더 쉽겠습니다. 역사성. 자, 언어는 변한다는 전제 속에서 설명되지는 언어적 특성을 역사성이다. 그래서 언어는 신생, 성장, 사멸의 과정을 걷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도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웰병이랄지 있어 없어요? 있죠? 또 힐링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유행되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말과 관련됐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신생이라는 것은 새 말과 관련된 것이고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거기에 신생, 성장이 있죠. 성장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어떤 경우는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동되는 경우도 있죠. 확대, 이동, 축소. 시작. 확대, 이동, 축소. 이 관련돼서는 뭐 뒤쪽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일단 확대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확대. 결여란 말이 있죠. 원래는 결국 혈연 관계 속에서 썼던 말이 결여였는데 이제는 민족 단위로 바뀌었다는 점. 그러니까 의미가 확대된 것이고 어떤 경우는 또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의미가 축소될까요? 그렇죠. 계집이라는 말이 있죠. 계집. 그래서 집에 있는 여자를 나타내는 말에서 일반 여성을 나타내는 말했지만 지금은 여성을 낮춰서 이럴 말로 계집을 쓴다. 의미가 축소된 거죠. 어린 백성 니르고 잘 때 어리는 어리석다다. 근데 그 이유에 있어서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 의미가 이동된 경우죠. 이와 같이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이동되는 경우를 이걸 성장 과정을 보고 3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거겠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지문 있습니까? 지문은 무슨 말이죠? 천.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서 천의 개념을 지문이라고 하죠. 온 하면 100. 이런 말들은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정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절성입니다. 자, 분절성, 언어적 세계. 자, 언어적 세계는 연속된 세계가 아니라 불연속된 세계로 인식하게 된다. 자연의 세계는 연속된 세계다. 따라서 자연의 세계는 연속된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 언어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무슨 성? 분절성이다. 이제 분절성은 무엇과 무엇을 가름하는 기준도 되냐면 음성과 음향. 다 같이 음성과 음향. 사람의 소리는 음성이라고 하고 짐승이라 할지 자연의 소리는 음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음향과 음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분절성의 여부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 뭐의 여부시죠? 분절성의 여부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분절성으로서 가장 잘 나왔던 것은 무지개 얘기했죠. 빨주노초, 파남브라는 경계가 없는 것을 경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분절성과 관련됐다. 따라서 이 분절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불연속성을 한다. 자, 추상성이라는 게 뭘까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해서 상위적 개념으로 묶는 것을 무슨 성이라고 그래? 추상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해서 상위적 개념으로 묶는 것을 추상성이라고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성? 추상성. 정리됐죠? 추상성이다. 따라서 수많은 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 묶어서 뭐라고 그래? 꽃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배추랄지 무, 상추, 시금치 등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채소라고 하는 것도 다 무슨 성? 추상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무한 사고 확장 능력, 무한 사고 확장 능력, 무한 문장 생성 능력. 따라서 우리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또한 언어를 통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내며 그 또한 문장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 무슨 성? 개방성. 다른 말로 바꾸면 개방성과 같은 말로서 창조성. 무슨 성? 창조성이다. 그래서 개방성, 창조성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네요. 그렇죠? 잘 정리해놨죠? 자, 뭐 그렇게 뭐 확실하고도 뭐 뜨거운 반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자, 언어의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언어의 특성에 있어서 가장 잘 나왔던 게 뭐라고요? 자의성 문제가 잘 나왔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의성이 약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상징, 어서나 의태였고, 그 자의성과 서로 대가 되는 말이 뭐다 같이? 토상성이라는 말을 같이 쓰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상성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언어의 기능 관련해서는 표현적 기능이 있다, 감화적 기능이 있다, 친교적 기능이 있다, 표출적 기능이 있다, 미적 기능이 있다 이죠. 자, 표현적 기능이라는 것은 가장 언어의 궁극적 기능이다. 언어의 가장 궁극적 기능으로서 우리가 소위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언어의 가장 원초적 기능, 궁극적 기능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표현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적 기능과 더불어서 하나 더 걷다가 옆에다 적어놓으면 정보 전달의 기능. 자,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정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면, 정보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없다면 내가 전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것이 책상이라는 사실, 책상 옆에 있는 것이 의자라는 사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기호화시킵니다. 기호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저장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을 보고 인식하기도 하고 그 끄집어내서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지? 정보 전달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물에 대해서 인식한 범위와 비례하나 볼 수 있겠죠. 사물에 대해서 인식한 만큼 난 전달할 수 있겠죠.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정보 전달의 기능과 연관지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춘수의 꽃. 김춘수의 꽃과 관련돼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 시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데요. 내가 처음 시작 부분이 좀 안 좋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의 몸짓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존재, 인식하지 못한 존재, 자연 속의 존재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연 그대로의 존재.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무슨 기능? 어쩌면 자연도 자연 속에 그대로 있을 때가 행복했는지 몰라. 자꾸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쑥도 제대로 못 크고 쑥도 다 뜯어먹고.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놓았을 텐데 인식하게 되면서 적어도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먹는 건 다 최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막 그런 점에서 제 생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인식한 만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기능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감화적 기능이라는 말이 있죠. 감화적 기능은 대체적으로 감화적 기능은 지령적 기능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의 변화, 또한 성격의 변화를 유발하는 기능을 감화적 기능이다. 주로 이제 명령문이나 청임문 같은 경우가 감화적 기능, 명령문이나 청임문 같은 경우가 무슨 기능? 감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명령문이나 청임문 같은 경우는 감화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의문문일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면, 또 평서문일지라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런데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라는 평서문, 일찍 일어날 수 없니라는 의문문, 전부 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의 제약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다 지령적 감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밖에 속담이나 격언 있어 없어요? 안내문, 광고, 이거 전부 다 행동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 자, 친교적 기능은 친화적 기능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친교적, 사교적. 자, 이렇게 친화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언어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점에서 친교적, 친화적, 인사말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출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의 차이점은 의도성이 여부다. 의도성이 있으면 표현, 의도성이 없으면 표출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표현과 표출 기억해 두시고, 언어를 꾸미는 기능을 미적 기능이라고 해요. 미적 기능이다. 그래서 이 미적 기능은 다른 말로 미학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로 문학적인 그런 어떤 글에서 주로 활용하는 언어적 기능을 미적 기능이다, 미학적 기능. 주로 시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해서 시적 기능.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미적 기능으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그때에서 이제 대표적 예로 나왔던 것이 바로 바둑이와 순위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순위와 바둑이 하지 않고 바둑이와 순위하면 사음절과 이음절이니까 결국 음절수가 긴 것이 앞에 옴으로써 우리 언중들의 언어적 습관과는 배치된다. 우리 언중들의 언어적 습관은 뭐냐면 짧은 음절 앞에 두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줄을 설 때도 어떻게 줄을 설자? 아마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줄을 설 때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순서 번호를 할 때 학교 갈 때 1번, 2번 정할 때 보면 키 순으로 했을 때가 가장 좀 서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번만 독차지한 학생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1번만 키 순으로.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을 앞에 세워요, 키 큰 사람을 앞에 세워요. 보통 키 작은 사람 앞에 세우잖아. 그래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셀 때도 쉽게 셀 수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큰 사람 세우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 앞에가 다 가리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들의 언중들의 어떤 언어적 습관도 이와 같이 결국 작은 음절을 앞에 두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것이 언어 습관이다. 거기에 맞춰서 언어에 있어서 음절수를 배치하는 것도 역시 무슨 기능? 다 같이 미적 기능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뒀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히 잘 나왔다는 것은 표현적 기능이랄지 감화적 기능, 미적 기능들이 주로 심히 잘 나왔다. 자, 국어의 특질입니다. 별 3개 정도. 요즘 최근에 와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국어의 특질 문제가 아니겠는가? 국어의 특질. 국어의 특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죠. 의문상 특질, 어휘상 특질, 문법상 특질.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국어의 어휘상 특질이 아닌 것, 국어의 의문상 특질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특히 국어의 의문상 특질을 얘기할 때는 자음과 모음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의문상 특징이다. 그래서 음절은 자음과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다 있죠. 따라서 음절의 기본 단위는 항상 모음이야. 모음이 없이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시작.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음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어에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모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음절의 기본 단위는 모음이다. 그러므로 어떤 말에 소가 넘어가서는 안 되냐? 우리 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OX, X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가 없죠. 모음은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독립된 음절이 될 수가 없다. 파에는 파처럼 삼지적 상관수를 갖는다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심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국어의 모든 자음은 삼지적 상관수의 관계를 갖는다면 땡이죠. 우리 국어의 모든 자음이 아니라 파찰음과 파열음만 삼지적 상관속을 갖게 되고, 이런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삼중체계를 통해서 어감의 분화, 의미의 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 잘 알아둬요. 어감의 분화, 의미의 분화. 근데 불 하면 에서 소리, 된 소리, 거선 소리 쓰면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그러나 우리가 뭐 할 때 있습니까? 어감의 어떤 분화를 갖다 얘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빙빙, 삥삥, 핑핑 하면 같은 돌다지만 가장 빠르게 도는 것이 뭐예요? 핑핑 돌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핑핑 돌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 돌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병원이라는 얘기 아니로 두뇌 회전이 핑핑 돌아라 이런 뜻인지를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의문상 특질과 관련돼서 기억을 해둬라. 그다음에 음절 끝으로 규칙. 음절 끝으로 규칙상 받침이 올 수 있는 자음 총 몇 개죠? 7개. 자, 불러봅니다. 세미 시작. 수세미? 자, 어쨌든 우리 보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죠. 그거 잘하도. 따라서 음절이 끝으로 규칙상 올 수 있는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과 외래 표기법상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은 동일하다. OX, X라고 했어요. 디귿과 시옷이 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 표기법에는 시옷이 사용되고 음절을 끝으로 교체해서는 디귿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모음조화, 자음조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활음조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시면서 음상의 차이가 어감뿐만 아니라 뭐도 분화시킨다? 의미도 분화시킨다. 앞서 얘기했던 삼중체계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음상의 차이는 꼭 자음에서 삼중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음에서도 이루어져요. 양성모음을 썼느냐 음성모음을 썼느냐에 따라 어감과 의미의 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 못 하면 아라, 아와 어가 모음이 교체됐죠.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그러나 졸졸, 줄줄 하면 자, 모음이 오에서 우로 바뀌었지만 이거는 의미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어감이 달라졌죠. 양이 많다, 줄줄. 양이 적다, 졸졸. 졸졸 흐른다, 줄줄 흐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양성모음과 모음, 음성모음에 대한 교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어감의 분화, 의미의 분화를 시킬 수 있다. 음상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어에 의해서 자음 몇 개죠? 우리 국어의 자음. 자, 이것도 역시 기본이지만 항상 우리 기본의 때에 따라서 충실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합쳐 40개. 알아둬요? 다 같이 시작. 자음 몇 개? 19개, 모음 몇 개? 21개, 합쳐 몇 개? 40 음은 체계.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휘상 특징입니다.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종체계를 갖다 이루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놔두고, 이 중에서 우리 국어는 외래어가 많다, 즉 한자와 외래어를 합쳐서 결국 고유어보다는 이와 같은 외래어가 많다는 것. 외래어가 우리 사전에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반수 이상이 외래어를 볼 수 있겠죠. 한자를 포함한 외래어다. 따라서 사전 속에 수록되어 있는 표적 가운데 고유어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오면 틀린 표현이 된다. 고유어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외래어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음성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와 색채 및 감각어가 발달됐다는 점, 상하 관계가 중시되던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높임말이 발달했다. 자, 왜 높임말이 발달됐다고요? 상하 계층 사회를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높임말이 발달됐다. 이런 높임말이 발달되게 된, 또는 높임법이 발달되게 된 그러한 원인에 있어서의 근접된 사상은 유교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관련된 사상이 뭐냐, 시험 문제 나오면 유교 사상이라고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밖에 친족 관계, 아무래도 혈연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친족어가 발달됐죠. 친족어. 따라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가장 고유한 특징, 알타의 공통적 특질이 아닌 우리 국어만이 갖는 가장 고유한 특질로서 이해된다면 바로 뭐가 있다는 점, 어휘상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해 둘까? 세 가지. 첫 번째, 감각어, 형용사가 발달됐다는 점. 두 번째, 상징어가 발달됐다는 점. 세 번째, 친족어가 발달됐다는 점.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국어가 하는 가장 고유한 특징이다. 그다 옆에다 세 개 써놓을까요? 첫 번째 감각어, 형용사죠. 형용사가 발달됐다. 두 번째, 상징어 발달. 세 번째, 친족어 발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문법상의 특징이 있죠.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온다는 점,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먹었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나 밥 먹었어?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성분 생략이 상당히 용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어라는 것과, 또 주어가 잇따라 나올 수 있어요. 주어가 잇따라 나올 수 있다. 영수는 철수가 가는 걸 보았다. 영수는 철수가 가는 것. 영수는 철수가. 주어가 이렇게 잇따라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 국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어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형식 형태소가 발달됐죠. 조사나 어미가 발달됨으로써, 결국 그 말을 붙여줌으로써, 그 말을 결합시켜줌으로써 문법적으로 달리할 수 있죠. 요런을 첨가어라고 해요. 무슨 첨가어. 그래서 우리 국어는 형태상 첨가어에 속한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됐다,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국어에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딱히 구별이 없죠. 남성 여성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관사나 관계대명사 전치사가 없죠. 우리 국어에서는 이런 것들 대신에 접속부사랄지 관형형 어미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는 접속사는 없다, 접속부사는 있어도 정의됐죠. 관계대명사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 관형형 어미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관계대명사, 우리가 소위 보면 관계관형절이라는 관형절이 있죠. 관형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많다는 거 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하나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어에서는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기다 질문 던질 수 있거든요. 우리 국어에서 문장 가운데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용이한 것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왜 용이할까? 이유가 뭐냐?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첨가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뭘 성질? 첨가적. 조사나 어미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 조사와 어미라고 하는, 특히 조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법 표준은 하나의 문법적 기능만 하는 교차가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오더라도 그 기능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할 때 이 철수가라는 말이 밥을 먹었다, 철수가, 그래서 제일 뒤에 온다 할지라도 그 철수가는 서술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사 또는 그 어미들이 문법적 기능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오더라도 그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소 교차가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어의 문장 가운데 놓이는 성분에 있어서의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내용인데, 국어는 계통상 알타이어, 형태상 첨가어, 문자상 어디 속할까요? 우리 국어의 문자,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 무슨 문자? 표음 문자. 소리를 드러내는 글자를 표음 문자라고 하죠. 뜻을 드러내는 글자를 표임 문자. 그래서 표음 문자, 표임 문자 가운데 우리는 표음 문자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갖고 있다. 음음 문자.
있죠? 또한 각각 음을 갖다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음소 문자 또는 하나의 음절로서 뜻을 드러낼 수 있다. 단음 문자. 그래서 단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이자 음음 문자이자 표음 문자에 속한다. 우리 국어의 문자상 갈래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1번 표음 문자, 2번 음음 문자, 3번 단음 문자, 4번 음절 문자. 몇 번? 음절 문자. 음절 문자는 일본어의 특징이야. 자음과 모음이 분류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문자를 바로 음절 문자라고 한다는 점,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의 양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듣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집에 돌아가서 아니 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봐 하더라도 또 짜증 날 거 아니야. 그냥 그래. 뒤에.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잘 이렇게 한번 예배 보면. 자, 어휘의 양상입니다.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보면 방언이 있다, 은어가 있다, 소어가 있다, 금기어, 완고, 관용어죠. 이것도 이게 심심치 않게 한 번씩 거론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이죠? 자, 방언, 그 말을 사용하는 구성들 간에 유대감을 돈독하게 해주고 표준어로 표현하는 힘든 정서와 느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방언의 기능이죠. 방언의 기능으로서 가장 알맞은 거 이렇게 하면 역으로 나올 수 있잖아. 밑줄 쫙 해놓고 기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 방언의 기능 하면 읽어요. 방언의 기능. 그러죠? 읽지 않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겁니다. 자, 내 기도는 잘 들어주더라고 보니까. 농담처럼 하는 것도 들어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읽으라면 꼭 읽어야 돼요. 자, 방언. 지역에 따라서 지역 방언, 그다음에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성별, 사회 집단 등에 의해서 형성된 방언을 무슨 방언? 사회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이 있죠. 지역에 따라 형성된 방언을 지역 방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지역 방언, 사회 방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가기 바라고요. 은어라는 것은 어떤 폐쇄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어휘. 그래서 일종 은어를 슬랭어 또는 뭐라고 그래? 비밀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말을 뭐라고 같이 은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암구어도 일종의 은어죠. 알겠죠? 암구어 모르면 죽을 수 있잖아요. 특히 휴전선 같은 데서 암구어 몰랐다면 그 옛날에 그렇게 해서도 사병이 그 중대장을 쏘았어요. 근데 중대장이 암구어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럼 암구를 데려가는데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구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병이 쏘았어요. 그 사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병은 훈장 받았어요. 훈장. 그 중대장 죽이고, 그 중대장이 뭘 몰라가지고 암구를 몰라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 암구어도 은어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겠죠. 자, 일반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즉시 변경돼 새로운 은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신만이 같은 것도 다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치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상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하지만 신바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신바트라는 자 넘어갑시다. 너무 썰렁했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만이하고 이제 신바트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고, 신만이는 직업어도 될 수 있으면서 은어도 될 수 있어요. 신만이는 직업어도 될 수 있고 은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있습니다. 쫄쫄이라고 하는가요? 술 조사를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쫄쫄이. 야, 쫄쫄이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술이라. 이밖에 토끼다, 달아나다. 또는 한 번쯤 알아두고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은 신만입니다. 신만이에 대해서 얘기더라. 속어, 비숙하고 천박한 느낌을 주는 말. 그래서 이 속어는 좀 뭐랄까 점잖은 사람이 있으면 좀 점잖지 못하게 느껴지는 말. 이것을 속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삥 뜯다 그러잖아. 삥. 야, 삥 뜯어 말이야. 교수가 학생들한테 야, 삥 뜯어와 이렇게 한다든가. 야, 나 말이야 공갈하지 마, 공갈치지 마, 이런 것들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해요? 속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 금기어라는 거 있죠. 불쾌하고 두려운 것을 연상하여 입 밖에 내기를 주저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도 해서 마마라고 한다든지 둘러서 표현하죠. 천연도. 옛날에 보면 호랑이 같은 경우도 하도 호환을 많이 당하니까 호랑이에게 그런 어떤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산신령이 났다든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소위 금기어라고 하는 터부시하는 말도 있죠. 터부시하는 것. 또 우리가 건물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 타면 4층이 있어 없어요? 4층을 갖다 써놓지 않은 경우 많죠. F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거기 뭐예요? 금기어와 관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자를 떠올린다는 것은 주로 죽음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 금기어를 애둘러 표현하는 것을 완곡어라고 그래.
금기어를 애둘러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지? 완거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천연들을 마마 또는 손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 관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들의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간접적으로 굳어진 말을 우리는 관용어다. 발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서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미역국을 먹다 시험에 아유 이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요. 네? 미역국 먹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북어국 먹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국어 순화 용어에 대해 요즘에 좀 그렇게 많은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순화 용어 그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거기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노블레스 노견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노견 있죠? 노견이란 말은 우리가 뭘로 순화됐죠? 갓길로. 그다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도청의 도덕적 의무로서 순화됐다는 사실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각각문 가면 똔똔이 하단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본전치기라는 말로 기억할 수 있고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으로서 바꿔야 되고요. 이 밖에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 백목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백목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분필,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밖에도 생선가스, 생선 튀김으로 소바는 메밀국수로 바꿔야 된다는 점,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 18번 단골 그렇죠? 단골 뭐 우리 18번은 단골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단골 손님도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 단골 장기나 단골 노래를 18번이라고 말한다는 점. 이 밖에 거기 나왔으면 와사비 고추냉이로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빠이 있어요? 3개국어 사용하면 안 되죠. 이빠이 핸들 꺾어 뭐 이런 것들 이빠이 핸들 꺾어 3개국어죠. 자, 그다음에 천연도 마마로서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요즘 많이 쓰죠.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요즘 파트타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파트타임. 그래서 시간제 근무 할증료로 있습니까? 이것도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추가금 웃돈이라고 순화해야 맞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의 어떤 그 정어표와 관련돼서 제시한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우리가 보면 미세지라고 하는데 미스지라고 해야 된다는 점 외래표기법상 기억해 두시고 많이 있죠? 또 여기에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다란 말이 있어요. 게다란 말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게다 쓸데없이 우리가 음절을 첨가해서 틀리는 것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왕왕. 그래서 게다라는 말도 있고요. 게다 있죠? 게다라는 말, 그 다음에 매다라는 말, 매다, 그 다음에 설레다라는 말. 그래서 게다, 매다, 설레다, 그 다음에 되뇌다. 되뇌다, 게다, 매다, 설레다, 되뇌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단어들은 자칫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 게이다라는 말 없어요? 그 다음에 매이다라도 없어요? 매다. 이게 됐습니까? 목이 매다. 시작. 목 매다. 목이 매다. 어떤 사람이 복받쳐 올라왔을 때도 목이 매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또 음식을 자꾸 많이 먹다 보면 급하게 먹다 보면 목이 막힐 때 있어 없어? 있지? 목이 매다. 야, 목이 매다. 막 고구마 같은 거만 반고구마 막 이랬잖아요. 뭐가 되면 목이 멜 때 있어 없어요? 불불불 그랬지? 그때 목이 매다라고 쓸 때도 있죠. 정리됐죠?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설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뭐라는 말을 쓰면 틀린다? 설레이다 쓰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빙가리와 관련돼서 설레임은 틀린다고 했지? 설레다가 맞다. 되뇌다도 마찬가지야. 되뇌이다를 쓰지 않는다. 알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하나의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 형태에서 조심해야 돼. 개인이 아니라 겐 그래야 돼. 개인이 아니라 겐. 그것도 마찬가지라. 목이 메여 그래야 하는데 목이 메여 하면 틀린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설레이는 마음 하면 설렘 마음. 시작. 설렘 마음 해야지. 설레이는 마음 하면 틀린다는 것 이것도 역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되뇌어 본다. 되뇌어 본다. 틀리죠? 되뇌어가 아니라 되뇌어 본다. 이거 순간순간 틀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뭐 이따가 또 나오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그 가지 랭이가 아니라 다 같이 아지 랑이. 장마비 할 때 시옷받쳐 붙이는 이유는 거기에 뭡니까? 사이소로 현상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장마와 비가 만나서 장마비 되니까 시옷받침 붙였다라고 하는 거. 후텁지건이 있는데 후텁지건과 후덥지건은 맞지만 후덥지건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지금 읽어보라고 하려다가 이거는 지금 다시 해주고 있는데 후텁지건이라고 돼 있잖아. 그 뒤가 후떡으로 돼 있잖아. 떡.
근데 후덥지근이란 말과 후텁지근은 있어도 후덥지근이란 말은 안 쓴다고. 자, 후텁지근 있잖아. 후텁지근하다 이렇게 하잖아. 지근하다. 그리고 후덥지근하다 이거 쓴다고. 이건 둘 다 복수 표준 형태야. 그러나 후덥은 쓰지 않는다고. 후덥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말이죠. 아니 이거 옛날에는 후덥지근은 틀리고 후텁지근만 맞다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복수 표준으로 됐어. 후텁지근도 맞고 후덥지근도 맞다. 그러나 뭐는 없다? 후덥지근은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외래표기법상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킬로라고 해야 되지 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1kg가 아니라 1킬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담배에 포 있죠? 그걸 보루라는 말 있지? 한 보루 뭐 두 보루 할 때 있잖아. 그걸 또 역시 보면 한 포라고 해야 맞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 밖에 노견이 아니라 갓길이라는 거, 마우라가 아니라 머플러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어. 쭉쭉쭉.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넷이 아니라 본잇. 외래표기법과 관련돼서도 같이 다 써놨어. 여기 있다. 여기 나온 것만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5페이지. 여기 밑에. 그죠? 거기 보면 돼요. 그 밑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악셀이 아니라 엑셀 박다, 뭐 악셀 박다가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라는 거 있고, 앵꼬 났다가 아니라 다시 덩 났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수가 아니라 운전사까지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 밑에 보면은 발발이가 아니라 발발이, 밑줄자 벌거지가 아니라 벌레, 얘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고요.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 밑에 보면은 볼라우가 아니라 볼락, 밑줄자. 요즘 그 생선과 관련된 것들 가끔 나왔으니까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청설모가 아니라 청설모라는 거. 또 가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다람쥐와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청설모지 청솔모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많이 해놨죠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련돼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구가 아니라 다시 아귀.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아구, 아귀, 침판치가 아니라 침팬지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서 팬더가 아니라 판다. 다 같이 판다곰.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문학에 있어서 보면 꽃냄새가 나네요, 꽃내음이 나나요. 냄새, 내음, 복수표준어 됐죠? 따라서 우리가 2011년부로 복수표준어 된 것 중에 대표인 것은 냄새와 내음, 뜰과 뜨라 생각나요? 그 다음에 나래와 날개, 이것은 복수표준어 된 것이다. 그러나 입에 대해서, ip사귀에 대해서 입새는 복수표준어 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조심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도 있습니다. 발자국이 아니라 발자국이라는 것, 설레이는 가슴이 아니라 설레는 가슴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순도선과 오손도선은 다 맞게 처리했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선도선, 오선도선 잘해야지 할머니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억새 있죠. 의악새는 사투리입니다. 억새풀, 억새를 사투리로 의악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악새슬 피우는 이 노래 있죠? 가을인가요? 그때는 억새가 맞다는 것도 알아두다. 잎새가 아니라 잎사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김소래 진달래 꽃을 보면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있죠? 지려가 아니라 지르받고 지르받답니다. 지르받다. 사투리는 지려지만 평안도 사투리로 지려받고 간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르가 맞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초생딸이 아니라 초승달, 햇님이 아니라 해님이 아니라 사이숏을 붙일 이유가 없죠. 자, 이 밖에 괴나리 벗짐입니다. 괴나리 벗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기억을 좀 해둬야 되죠. 꽹과리야. 꽹가리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 두시고, 이 밖에 옆으로 보면 먼지털이가 아니라 먼지떨이라는 것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뭡니다. 자, 갯벌이 아니라 갯벌이죠. 물론 갯벌과 갯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갯벌이 아니라, 그래서 요 말이 있죠. 갯벌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갯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갯벌과 갯펄의 차이점. 그 갯벌은 쓰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닷물이 드나다니는 모래톱이 형성된 부분까지를 갯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갯벌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흙이 거무튀튀하게 변한 부분이 있죠. 진흙처럼. 그 부분을 갯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갯벌에서는 뭘 캐고? 조개를 캐고, 갯벌에서는 조개 껍데기를 줍는 거야.
때문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두면 좀 더 이게 빠르겠죠? 따라서 갯벌과 갯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범위가 커? 위에 거 갯벌이 더 범위가 크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고냉지가 아니라 고랭지라고 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맵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맵살일 때 그 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쓰는 것들 기억해두죠. 어이 매자냐 아이 매자냐 매 있죠? 어이 매자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밖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으면 또 그 옆에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변가 할 때 해변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변가자로서 잉여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햇살이 아니라 햅쌀이죠. 그해 나온 쌀을 얘기할 때는 햅쌀입니다. 햅쌀. 그해 나온 콩을 얘기할 때 해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벌써 45분이야? 저 시간을 좀 멈춰봐줘.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읽어보라고 해야 되겠네. 자, 여기 보면 예컨대 우리가 보면 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햇이라는 말이 있고 햅을 쓸 수도 있는데 요때에 있어서는 쌀만 햅쌀이야. 에? 왜? 쌀 자체가 원래 비읍을 갖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세기 당시에 부살 이렇게 해서 부살이다. 알겠죠? 이렇게 가졌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에서는 우리가 보면 주로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된 소리가 나온다든가 거센 소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해를 쓴다라고 볼 수 있죠.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입했을 때 해, 땅, 콩, 해, 콩 있죠? 이렇게 해서 된 소리 나올 때는 해를 씁니다. 해를 쓸 때는 이제 뭐가 나왔을 때 뒤에 에서 소리가 나왔을 때 햇밤, 햇감, 해 고구마, 해 감자 이렇게 에서 소리가 나오면 시옷 받침 붙여야 된다. 햅쌀 있죠? 요겁니다. 햅쌀. 이거 갖고 이제 헷갈리지 말고 이거 보면 좁쌀도 시옷 받침 붙여야 하고 찹쌀도 시옷 받침 붙여야 됩니다. 시옷 받침이 아니라 비읍 받침. 왜? 쌀 자체가 뭘 갖기 때문에 비읍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때라고 해야 되느냐, 입대라고 해야 되느냐, 젖대라고 해야 되느냐, 접대라고 해야 되느냐. 접대 그러니까 젖대라고 해야 되느냐. 어떨까요? 이거는 요 경우에서는 원래 때라는 말도 비읍, 시옷, 디귿. 원래 그 중세 때 보면 비읍을 갖고 있는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비읍계열이 나중에 뭘로 되고 같이 시옷계열로 통합돼서 시옷대가 되고 이것이 오늘날 때라는 말이 돼서 뭐가 됐다 같이 때. 그래서 요게들 흔적으로 앞에다 비읍을 붙여주는 것이 맞다. 접대, 입대라고 해야 맞습니다. 알겠죠? 기억해둬야 입대, 접대라고 해야지 이때, 저때 하면 틀려요?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겠죠. 자, 계속 넘어갑니다. 가리마가 아니라 가르마입니다. 귀걸이가 아니라 귀걸이 관련돼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귀이개 알아둬. 귀후비개가 아니라 귀이개. 귀똥이 아니라 귀지. 구레나루 할 때 구레나룻이죠. 구레나룻. 이 나룻이란 말이 원래 수염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굴레 나룻에서 온 말로서 구레나룻이라고 써야 됩니다. 눈곱이 맞습니다. 눈살이 맞습니다. 알겠죠? 거기 저 잘못 썼는데 목물과 등물 있죠? 그거 두 가지 이렇게 동그라미 놓고 다 맞는 걸로 내가 그걸 뭐 안 고쳐놨네. 목물 등물 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궁딩이 어디다 들이면 궁딩이가 아니라 나같이 궁둥이 그렇게 되겠까. 그다음에 가끔 보면 저승꽃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할머니나 뭐 누구에게 얼굴에 검게 점이 생기면 저승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검버섯 다 같이 검버섯. 잘 알아두고 진무르다 밑줄 자 진무르다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칠판 주목해 볼까? 머무르다에 대해서 준말 뭐가 있다? 머물다. 서두르다에 대해서 뭐가 있다? 같이? 서둘다. 그 다음에 서투르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서툴다. 그 다음에 진무르다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물다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중에서 각각 준말과 본말을 복수 표준어로 즉 둘 다 표준어로 삼는 경우라 볼 수 없는 것.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준말 즉 본말과 준말 둘 다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라
볼 수 없는 것,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몇 번? 4번이야, 4번. 4번은 준말은 표준어 삼지 않습니다. 집 무르다만 맞습니다. 알겠죠? 집 무르다. 따라서 그 관련돼서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되면 알겠죠? 무르다의 의미는과 물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잖아. 짓을 빼버리면. 그렇다, 시작.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준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돼서 그 밑에 보면 거기 잘 알아둬요. 헬스카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헬스카다 있죠? 파마 같은 경우는 이 관용적인 것을 인정해 준 거야. farmer 하지 않고 뭐가다? 파마는 관용적인 것을 인정해 주는 예입니다. 관용적인 것. 외래표기법상 관용적인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다. 헬스카다 있지? 헬스카다 알아도 거기 옆에 보면 헬스카다 돼 있죠? 헬스카다가 아니라 헬쑥이죠. 헬쑥. 헬쑥카다와 헬스카다는 맞지만 헬스카다는 틀린다. 굳이 써주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들? 헬쑥하다. 여기서만 나와도 대박인데요. 헬스카다,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헬스카다와 뭐는 맞지만 헬쑥하다는 맞다. 이 두 가지를 맞아요. 근데 헬스카다 틀린다는 거.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게 또 틀려요? 헬쑥하다가 아니라. 두 가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 밖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꼭 읽어봐요. 그렇죠?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미안합니다.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디 한번 볼까 하면은 거기 여러분들 교재 있어요. 자,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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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페이지 보니까 거기 나왔어요. 밑에 그 행동과 관련돼서 제시하는 내용 가운데 행동,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주제 의료 부분도 한번 미줄해 놓을까? 의료 부분. 의료와 그다음에 어디 부분 미줄해 놓자? 행동 부분 미줄해 놔요. 했어요? 자, 그럴 때 의료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거기 나두다가 아니야. 나수다가 아니라 진짜 고치다. 아유, 그 의원 말이야. 병을 잘 나수어. 이거 아니야. 할머니입니다. 자, 뭐요? 고치다로. 그 다음에 뇌졸증이 아니야. 뇌졸중. 뇌가 조란 가운데 있다는 뜻이지 하는 병 증세가 아닙니다.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코틴이 아니라 니코틴.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링게르가 아니라 링거. 마사지가 아니라 마사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몰핀이 아니라 모르핀. 자꾸 맞으면 안 되겠죠. 히로폰이 아니라 필로폰. 그러다 히로뽕은 맞아요. 히로뽕 이렇게 쓰는 것은 맞아요. 히로뽕 기억하지 마. 아마 뭐 그렇게 불건전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걸로 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 자, 그것은 안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행동 관련된 행동 부분에 비출자. 괴팍하다 있죠. 원래 팩이 맞는데 이 앞에 이 몸이 나왔을 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한글 맞춤법은 쓰는 사람 입장이야, 보는 사람 입장이야? 보는 사람 입장이야. 보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처럼 써놓다면 읽을 때 힘들겠죠. 왜? 사람은 보이는 대로 읽고자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좀 더 쉽게, 왜? 쓰는 건 쉽죠. 괴팍하다 이렇게 쓸 때는 쉽잖아. 그러나 읽는 사람은 어렵단 말이야. 그대로 읽어야 되려니까. 그래서 괴팍하다 앞에처럼 쓴다는 거.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이 자체가 한자음이 괴팍할 팩이야. 괴팍할 팩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 괴할 때 이 몸이 왔죠. 이 몸이 왔을 때는 이것을 발음을 갖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팍으로 적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모음이 아닌 기타 모음이 오면 그대로 원음대로 적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팍하다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두면 되겠다. 자, 깡총깡총이라 깡충깡총이죠. 꺼림칙하다가 아니라 꺼림칙하다가 맞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이따가 있죠. 이따가는 뭐 사실 이거는 구분해서 쓰라는 거죠. 이따가와 뭐가 있다 시작. 이따가 정리됐죠? 이따가 없다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알죠? 있죠? 그래서 이따의 반대를 설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반대를 설정할 수 있다면 이때 있다는 뭐다는 점 형용사. 알겠죠? 뭐라고 본다? 형용사. 그러나 이 있다에 대해서 반대가 없죠? 뭐가 있어? 있다가 없다?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부사로서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있다가 와. 그럴 때 쓰는 거고 여기는 여기 있다가. 이거 조심해야 돼. 많이 나왔던 거 조심해. 이것은 형용사고 이것은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좀 더 쉽죠. 아우 창피해. 이 몸력 행동하면 안 돼요. 창피해. 다 같이 창피해. 이거 틀리면 창피하겠죠. 그것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또 안 바꾸는 거 있어서 좀 고쳐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까지 뒤로까지 못 봤네. 자, 행동과 관련해서 행동 있어 없어요? 행동이 있죠. 그 행동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 밑에 보면 자 어수룩하다와 어리숙하다 있죠. 그 둘 다 맞는 걸로 동그라미 하나요? 둘 다 앞에 건 고쳐놨는데 이거는 안 고쳤군요.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과거에는 이것을 관리했어요. 어리숙하다 또는 어수룩하다는 안 했는데 요즘에 2011년부로 복수 표준화된 거니까 갖다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어수룩하다와 어리숙하다 복수 표준으로 인정된다는 것 이해됐죠? 자, 추어 올리다는 맞지만 축혀 세우다는 틀린다는 거. 축혀 세우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축혀 세우다는 안 쓴다는 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밑줄 쫙 해놓고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남새스럽다, 남사스럽다 있어 없어요? 있죠? 요 경우는 복수 표준으로 인정된 경우죠. 아유 우사스럽다 이렇게 아닙니다. 남새, 남사스럽다라고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13조 기타로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기타에 있어서 사글세다. 특히 서슴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뭐에 주춤을 줘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서슴다란 말이 있다. 서슴다 그 다음에 삼가다 있죠? 요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억해 두세요. 서슴다, 삼가다. 이거 기본형이야. 기본형이기 때문에 서슴지 않다. 만약에 이제 활용할 때 요 경우는 서슴지 않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삼갑시다. 알겠죠? 그대로 어미다. 삼가합시다가 아니라 삼갑시다. 왜? 기본형 자체가 삼가다 서슴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요거 좀 알아두고 우리가 활용할 때 주의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예컨대 우리가 보면 가엾다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가엾다가 있겠고, 그렇죠? 또 서럽다에 대해서 뭐라는 말이 있어요? 섭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엾다, 서럽다, 그다음 뭐가 다시 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엾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활용할 때 가엾은 이렇게 한다든지 가엾다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니까 가여운 이렇게 활용한다는 점. 서럽다도 역시 활용할 때 모음을 쓸 때 말이 오면 서러운이 되죠. 서러운이 되고 이것도 역시 서른 사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역시 알아둬야 돼요. 가엾다, 서럽다. 또 하나 우리가 한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있을 수 있겠죠. 여쭈다도 맞고 여쭙다도 맞다. 정리됐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활용할 때 이건 둘 다 맞아요. 여쭈어도 맞고 여쭈어도 맞고. 알겠어요? 비불규칙 오니까 이것이 우로 바뀌어서 여쭈어 둘 다 맞다는 점. 알겠죠? 그런 부분도 역시 기억을 하고 활용할 때 조심할 것들 단어들 그리고 기본형에 조심할 때 서슴다, 삼가다 기본형에 조심하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알고 되어 있고 그 밑에들은 전부 다 그과도 제시가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네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 본다면 통째냐 할 때 뭐가 맞죠? 째가 맞죠? 저 명사할 때는 째를 쓰고 앞에 관형상이 나오면 아이체를 쓰죠. 그거 알아두고 펀 뜻이 아니라 언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풍지박산이 아니라 풍비박산이라는 거 기억해 두기 해야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잘 알아둬요. 다음에 피로해소라고 해야 되는데 가끔 피로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로회복, 피로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이거든. 피로회복제 이러잖아. 피로가 다시 돌아오라. 그럼 더 피곤해지죠? 더 필요해져. 오히려 피로를 해소한다 해야 맞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잘못 알고 피로회복제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알겠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하십시오 있죠? 하십시오 할 때 종결어미는 뭐로 손할지라도 요로 손할지라도 오로 적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십시오, 주십시오 할 때 오.
연결음이는 요로 적고요. 그렇죠? 잘하고요. 회오체에 있어서의 요는 그대로 요로 적죠. 어서 가세요. 시작. 어서 가세요.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제일 끝에 조심할 게 변합니다. 거기 희로애락이 있죠. 활음조 현상에 의해서 노가 아니라 뭐로 적어야 돼? 로로 적어야 된다. 희로애락 다 같이 희로애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지. 곤란이야 곤란이야? 곤란이죠. 회령이야 회령이야? 회령. 이것들 활음조 현상.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희로애락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 물론 한자 음으로는 뭐가 되겠지만 개진 여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성낼 로자. 원래 성낼 로자지. 그런데 이것을 뭘로 로로 우리가 읽게 된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그 순화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뒤에 이제 주요 음운 변동부터는 이제 문법적인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요? 문법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쭉쭉쭉 나갈 테니까 잘 읽어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오십니다.